네, 신정원 이용기의 부동산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원입니다. 굉장히 날씨도 며칠간 이제 선선해졌고, 주제가 어떻건 공부를 하기 굉장히 딱 좋아진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애니리하우스에서는 이런 부동산 방송뿐 아니라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사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 애니리하우스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런 명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애니리하우스에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하여 좋은 서적을 드리는 베스트셀러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9월 12일에 마감이 되니까 지금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부동산 7 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 주실 이용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 추석이라 그러는데 열심히 이번 주 잘 보내시고 추석 잘 다녀오십시오. 네, 그러면 부동산 경매물건 한 걸음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 부장, 김 PD님이 방송 사고를 쳐주셨는데요. 부동산 7의 첫 번째 코너 경매물건 한 걸음 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차근차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도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만약에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민법에 우선하여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그런 좋은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좋은 법률입니다. 그럼 이제 실장님 하나씩 살펴볼 텐데 네.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항력이란 자기의 권리를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면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제3자,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주택임대차라는 게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은 새로운 주인이 임차인 보고 나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제3자, 새로운 주인한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제3자에게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그렇죠. 않고 예. 버틸 수 있는 권리이고 다만 예. 대항력은 지금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라기보다는 내가 내 권리를 그렇죠. 예.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그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맺은 계약은 채권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물건이라면 저당권 이런 것보다는 권리가 항상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민사특별법에 의해 갖고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다른 물권자 그 사람보다 우선 변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저당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저당권자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민법상으로 통상 이제 채권으로 출발했지만 물권화시켜서 그렇죠. 네, 준물권화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순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배당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는다. 그렇죠. 원래 물건이라면은 등기상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물건이라면은 등기부상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서 물건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준물건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다른 물건에는 사례가 없는 좀 예외적인 그런 권리로 특별히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우선 변제권이라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받는 변제권이거든요. 일단은 최우선 변제권이 되려면은 임차인의 금액이 서울시나 아니면 광역시 아니면 지방마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보다 적은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른 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자기 보증금에서 일정 부분을 변제받는 걸 최우선 변제권이랍니다. 네, 다른 권리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순서를 무시하고 일정 그렇죠. 자격 요건이 되면 가장 먼저 그 배당금에서 나눠주는, 임차인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특별히 좀 소액 임차인을 법률로 보호해준다 그렇죠. 라고 예, 예. 하면 되겠는데,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또 많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보면은 대출이 거의 다 찬 집을 또 대출해 준다고 이렇게 벽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사채업자하고 중개업자가 짜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악용해서 몇 번 그러다가 결국은 인천법원에서 걸려갖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소액 임차인이 그 여기에 혹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방송이나 다다음 방송에 네, 예. 한번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건 번호 2008 타경의 7618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영주 빌라이고요. 대지 지분 9평, 전용 면적 20평 정도의 조금 오래된 다세대입니다. 이 케이스는 배당 신청을 안 한 선순위 임차인 케이스죠. 예, 예. 일단은 우리가 통상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배당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 부분 갖고는 그 혹시라도 가장 임차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당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첫 번째는 몰라서 배당을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송달이 됐는데도 자기 권리를 잘 몰라서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현재 보증금보다는 자기가 전에 계약했던 보증금이 훨씬 적어서 만약에 배당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계약 해지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비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싶어서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선 우리가 투자 물건을 살펴볼 때 네. 임차인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전입 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나 기타 보증금 내용이 없을 때는 또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 가짜가 아닐까라고 무턱대고 덤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순순히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기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입 신고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를 가장 임차인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다. 왜냐면은 그 법원 물권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나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집행관이 갔을 때 현장에서 임차인을 못 만났다는 거고, 또 그 문건을 송달했는데 임차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뭐 권리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보증금이나 확정일자를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4 타경의 23,338 23338 강서구 외발산동의 대덕 하이츠 빌라고요. 대지 지분 7평, 전용 11평 정도 되는 반지층인데, 이 물건은 이제 감정가 9천만 원에 시작이 돼서 유찰이 되다가 5,200만 원에 낙찰이 된 다음에 또 보증금을 포기한 미납된 이후에 다시 16년 올 3월에 3,41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까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물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아까 물건 같은 경우도 두 번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잔금을 안 냈는데, 이 물건도 한 번 그 잔금을 안 내고 수업료를 비싸게 그 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우리가 배당을 갖다 신청했을 때 배당 종기일 이후에 신청하는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냐 아니면 배당 종기일 이후에 신청했냐를 잘 확인한 다음에 배당 종기일 이후에 신청했으면 배당 참여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처음 입찰한 분은 이게 배당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배당에 참여하는 줄 알고 낙찰을 받았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신청하더라도 항상 종기일 이전이냐 이후냐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배당 요구 종기일 날짜가 기재가 되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16일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이 날짜보다 더 빨리, 더 그렇죠. 먼저 네.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임차인 유승자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월 25일에 배당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배당 요구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죠. 임차인은 낙찰 가격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고, 그리고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물어줘야 되죠. 그렇죠. 위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2014 타경의 1119번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 아파트 사례인데요. 이 물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선순위 저당권을 갖다가 대의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데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가 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인 임차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배당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임차인으로 아니면 진짜 임차인인지 확실히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었고, 첫 번째 경매에서는 불허가 떨어진 게 대의변제된 거를 갖다 법원에서 그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매각물권 명세에 명기 안 돼서 이게 불허가 됐고, 두 번째는 낙찰돼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 물건은 사연이 저희 이제 또 애와 가족분이랑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사연이 깊은 물건으로서 앞으로 이야기 다시 드릴 일이 있을 텐데, 본 물건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초의 경매가 진행될 때는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더 빨랐습니다. 즉 임차인이 그렇죠.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었는데, 그렇죠. 저당권을 갖다가 대의변제해서 말소해버리니까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인 임차인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경매가 시작될 때는 후순위 임차인이었는데, 우리가 입찰하는 시점 그 중간 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여기 임차인이 그렇죠. 그 근저당권을 상환하고 그리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변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의변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의변제라는 거는 그 소유자나 채무자가 그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 제3자가 변제를 하게 되거든요. 통상 이제 그 임차인이 보증금이 크고 우순이고 배당을 못 받는데 선순위 저당권만 없어지면 자기가 대항력인 임차인이 된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금액이 작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대신 변제를 해버리죠. 그래서 대의변제했을 때 아니면은 그냥 배당을 받았을 때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대의변제에서 자기가 대항력인 임차인이 돼갖고 전액 변제 받는다 그러면 대의변제를 해서 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네. 제 기억으로 아마도 이게 선순위 저당권이 5천만 원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5천만 원 내가 대신 갚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벌어지고요. 이 물건은 사실은 또 가장 임차인 또 케이스랑도 관련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경매 물건 한 걸음 더였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김 PD님이 오늘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경매 나침판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주제는 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토지만의 경매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일단은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모두 멸실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는 전혀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같은 의미로 막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많이 혼돈하죠.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경매에서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심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재건축 투자 물건이다, 재개발 물건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재건축하면은 조합원 자격은 토지와 건물을 가진 사람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만약에 토지나 또는 건물 요 둘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요.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아닌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게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땅, 시유지나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만 가진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합원, 즉 이 사업에 참여해서 나중에 새 집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새 집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같이 한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 또는 토지만 가진 사람 모두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올 때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그 조합원 자격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상의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롭게 건물을 짓다 토지만의 경매 나왔을 때는 온전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일단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토지만 경매 나왔다 그러면은 재개발 조합원 같은 경우는 권리가액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따로 권리가액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나온 건 토지만 경매 나온 거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은 채무자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는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재건축처럼 온전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무허가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매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인데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건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는 우리는 토지 부분의 권리가액, 보통 이제 토지와 건물이 권리가액 보면은 한 3대 7이나 8대 2 정도에 갖고 80%나 70% 정도가 토지가액, 그 다음에 나머지 20, 30%가 건물가액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액 중에 우리가 인수받는 거는 7, 80%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 20%, 30%는 어디로 가는 거죠? 채무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상의 건물을 없애버렸으니까 경매는 토지밖에 할 수가 없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0, 30%는 그대로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혼동하거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재개발이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그대로 건물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합원 지위도 따로따로 분리된다. 이게 최초에 건물과 토지가 한 사람인데 그러면 재개발이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놀아갔자 우리 친구끼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조합원 자격이 하나입니다. 원천적으로 남의 땅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이때는 조합원이 두 개가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한 사람인 거를 갖다가 분리했을 때는 그때는 조합원이 자격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지상에 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토지 있을 때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토지만 경매가 나오겠죠. 그때는 토지와 건물 중에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 이때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분양권이 되기 때문에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부분이 그대로 채무자가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얼마만큼 빨리 건물을 인수하냐 아니면은 건물을 갖다가 빨리 철거해버리냐. 철거해버리면은 그렇죠. 하나의 온전한 분양권이 되거든요. 토지만 갖고 있어도. 지분 청구 등의 방법, 압박 아니면 건물을 없애버리면. 근데 만약에 철거하기 전에 건물을 갖다 조합해서 먼저 철거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미 감정평가하고 조합원 자격 하나만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건물은 채무자 거, 일부 땅은 내 거. 그러면 그때는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죠. 네, 그것이 이제 또 재개발 물건의 경매에서 나왔을 때 또 재밌는 점도 되겠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리 가능한 건물과 토지가 분리 가능할 때 조합원을 각각 가질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같았다 그러면은
따로 이거를 갖다가 조합원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이제 옛날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거야. 뭐 그 사업고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개발에서 원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거를 갖다 토지 건물을 분리했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조합원 자격은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재건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2013 타경의 18,070번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지금 경매 사건에는 대지 5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6억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이 진행이 되다가 유찰 후 4차에 3억 6,6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건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갖다가 온전히 승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다가 분양가 그 차액만큼은 이제 부담금을 추가로 내고 그러면 온전하게 나중에 입주권을 갖다가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경매 나온다 하더라도 토지만 낙찰받아도 하등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써놓은 거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그 다음에 또 분양권이 몇 동 몇 호라는 호수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물건이었고 예.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정해진 추가 부담금은 예, 그렇죠. 이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다가 분양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을 내야겠죠. 그럼 이 물건의 분양 가격이 4억 2,700만 원이다. 그리고 지금 추가 분담금이 기재된 게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예. 지금 3억 6,600만 원 더하기 3천만 원에서 거기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주하면서 또 이주 비용을 받았으면 그 부분도 채무로 남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반환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기존 소유자가 발생시켰던 그런 이주 비용도 네. 낙찰자가 그렇죠. 승계해서 반환한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만약 이주비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주비가 네. 있었다라고 그런 하면 부분은 조합에 문의하면은 자세히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낙찰가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래가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가 중요하겠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이주비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조합에 반드시 체크해서 이 부분은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되니까 내가 낙찰 가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추가 분담금 외에 또 추가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시점이 조금 더 지연돼서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미납해서 뭐 연체이자가 붙는 연체이자 경우도 부분도 부담을 해야겠죠. 네, 연체이자까지도 낙찰자가 승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개발 물건이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013 타경의 14,153번 사건이고요. 대지 16평, 16.7평이 매각이 진행이 돼서 재밌는 것은 이제 감정 가격이 2억 3,500이었는데 유찰이 3번이나 되다가 최저가 1억 2천에서 갑자기 낙찰 가격이 감정 가격 이상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잔금 납부를 포기했죠. 인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에서 재매각에서 1억 7,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여기는 재개발 진행됐습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원래 그 조합원 이 채무자의 조합은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이제 건물과 토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재개발 조합원의 그 자격이 셋 중에 토지와 건물을 가진 사람 거 중에 토지만 지상의 건물이 이제 멸실되고 새롭게 아파트를 지고 있으니까 토지밖에 경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이 조합원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건물가액, 이 채무자의 건물가액도 추가로 그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입주권의 일부인 토지 지분만 분리 매각하고 완전한 입주권을 위해서 토지 매도인과 별도의 그 협의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건 건물가액만큼을 채무자한테 매수해야만이 향후 입주할 때 등기부를 갖다 100% 자기 거로 하지. 그러지 않으면 등급에 공동 명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그 조합에다 문의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했을 때 그런 그 비율대로 해갖고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입찰한 사람이 이 금액으로 입찰했다가 아마 건물가액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이 조합원 시장 거래 가격이 얼마인가도 확인을 해야겠죠. 네, 경매 시장에 재개발 물건, 재건축 물건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재건축 물건이 내가 투자하기에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케이스인 경우에는 건물 가격에 대해서 추가로 인수할 부분이 발생할 그렇죠. 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경매 나침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늘 가지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 투자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캠퍼스에 올라온 셜록님의 사연인데요. 최근 가족이 이제 분양을 받은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에 위치한 금강 펜테리움 34평형 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택지지구, 그리고 첫 분양, 그리고 뭐 서울 접근성 등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프리미엄이 이제 분양 가격 대비 한 4천만 원 정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과 혹은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한번 간단히 말씀을. 요즘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데는 분양권들이 그 프리미엄 조금씩 붙어갖고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워낙 요즘 그 초저금리에 돈 불릴 데가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제 분양권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손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입주 시점에 가서는 그 잔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이제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자꾸 추가 대책이 나오고는 그렇죠.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뭐 냉각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로서는 뭐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 대신에 이제 가계부채 부분을 창구지도 혹은 뭐 개별적인 대책을 통해서 조금 그 부채의 확장 속도를 늦춰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이라서, 우선 기존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좋으냐 나쁘냐라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산신도시는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외곽순환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구리시의 동쪽편, 그리고 한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남미사의 북쪽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분양가격이 최초에는 1,000만원대부터 최근에 1,200만원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택지 지구라서 분양가격이 서울 인근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리고 차량을 통해서 강남까지는 한 40여 분, 그리고 잠실권까지 한 20-30분 정도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2022년 개통 예정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분양했던 민영 아파트들이 여기가 이제 공공택지여서 전매 제한이 민간 분양은 1년, 그리고 공공 분양은 3년인데 이제 1년이 되어 가면서 이제 이달부터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매 제한이 순차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대략 한 3,000가구 안팎으로 이제 전매 제한이 해제가 돼서 일반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웃돈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한 4-5천만 원 정도로 붙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34평형 기준 한 4억 원, 지금 프리미엄 붙은 가격 기준으로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는 최근 수도권 시장 가격 상승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격이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즉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한강 이남 지역의 하남미사랑 송파 위례 지역의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에 의한 뭐 단기 가격 조정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한 3년 이상 투자로 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가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보다는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매도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고민 상담 코너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븐의 마지막 코너 낙찰 가격을 맞춰라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참여해 주신 굉장히 여러분의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계신데 지난주 물건이 아쉽게도 취하가 돼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절대 채무 금액이 굉장히 크고 취하되지 않을 만한 물건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예상 낙찰 가격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가져왔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낙찰되기 전까지 댓글 등을 통해서 예상 낙찰가를 적어주시면 낙찰 가격과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적어주신 분께 매주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배송해 드리니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낙찰가를 맞춰라 물건은 9월 20일 즉 다음주 추석 연휴 지나고 화요일에 매각이 진행이 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풍림 아이언 아파트 34평형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 타경에 50만 2861번 50286 사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예상 낙찰가를 저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예상 낙찰가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보이네. 네. 저는 3억 6,500만 원을 예상을 했고요. 실장님께서는 3억 4,700만 원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한번 간단히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전에 2015년도에 3억 6천 정도에 낙찰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2층은 4층이고 그 다음에 인천 쪽에 아무리 그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매매된 사례가 3억 6천 그 정도인데 무리하게 그 금액까지 쓰면은 경매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갖고. 그렇죠. 사실 메리트는 없는데 저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송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 입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년 동안 거래량 증가 그리고 거래량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인데 이 물건인 2단지 사례들을 한번 보면 30평형대 기준으로 2016년에 매매가 지금 8월 초까지 39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958세대인데 한 8개월 동안 4%가량 이제 손바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통상 연간 한 5% 단지 물량의 5% 정도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량이 상당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 또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는데 지금 8월까지 4%니까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6에서 7% 정도 거래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층 기준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억 6천에서 7천 정도 선이 이제 시세가 되는데 다만 최근 송도 지역의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자 수나 그리고 낙찰 가격 그런 것을 봤을 때 낙찰 가격이 한 3억 6 개인적으로는 3억 6,500만 원 정도 즉 지난번 감정 가격을 조금 넘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 가격에 낙찰받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서 좀 높게 낙찰될 것 같다라는 의미니까 만약에 송도 지역에 이 풍림 아이원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경매 시장보다는 차라리 일반 매매 시장에서 금매를 찾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0일에 낙찰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공개를 해드리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내 기준에 맞춰서 예상 낙찰 가격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제 경매 초보분들이나 초심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내용 앞으로는 구성을 조금 초심자분들을 위한 내용과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한 분들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혼용을 해서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부동산 세븐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9월 24일 저녁 6시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특강이 저희 에누리하우스 강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연사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과거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부터 롯데 신세계 등의 지역별 점포 출점, 즉 롯데나 신세계가 점포를 신규로 낼 때 직접 컨설팅을 받고 이 상권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출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커다란 전략까지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여하신 한국 최고의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전문가 김현순 대표님을 굉장히 어렵게 모셔서 진행하는 특강이니 저희 애니러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 내가 창업이나 뭐 커피숍 혹은 뭐 화장품 가게 등